자, 지금까지 저희가 노트북 LM과 잼스와 캔버스를 공부를 했어요. 자, 뭔가를 새로 배우려고 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노트북 LM이 저희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노트북 LM을 가지고 저희가 어피니티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창에 노트북 lm.google.com 딱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새 노트 만들기. 자, 노트북 LM에서 제일 먼저 요 지금 앞에 떠 있는 창을 넘어서 그 뒤에 희미한 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왼쪽에 출처라고 돼 있죠. 출처에 소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출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채팅을 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든지 오디오를 만들든지. 노트북 lm.google.com. 자, 노트북 LM을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주소창에 노트북 lm.google.com 그렇게 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Gmail 구글 계정에 딱 들어가면 사진 옆에 와플 메뉴 점 9개 있는 와플 메뉴가 나오는데 그 와플 메뉴를 딱 누르면 맨 아래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인터넷에서 노트북 LM 검색을 한 다음에 링크가 나오면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중간, 오른쪽 흐름이 그렇게 간다 그랬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왼쪽 출처, 소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노트북 LM은 이 안에 소스를 바탕으로 모든 거를 다 해요. 우리가 챗GPT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얘는 인터넷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골라가지고 오지만 노트북 LM은 소스 안에서만 내용을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좋으면 할루시네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비중 중에 가장 중요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처. 한 70% 정도는 출처에 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소스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노트북 LM의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있다, 파일이 있다, 설명서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링크가 있다, 아니면 인터넷에 어느 주소,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다, 그럼 그 링크 주소, 그 다음에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 있다, 그러면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서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위에 보면 직접 검색을 해서 탐색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탐색을 한번 해보죠. 자, 탐색을 하는데 어피니티 스튜디오, 참고로 버전 3예요. 지금 버전 3 바이 캔바. 그냥 정식 명칭은 어피니티 바이 캔바예요. 이렇게. 자, 어피니티 스튜디오 V3 버전 3고요. 바이 캔바. 참고로 캔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캔바라고 하는 회사는 온라인 그래픽 툴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초대장 같은 거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툴이에요. 온라인 툴. 그런데 그 온라인 툴을 만드는 캔바라고 하는 회사가 오프라인으로 문서 편집, 그래픽, 사진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세리프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세리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피니티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피니티 스튜디오 버전 2까지는 얘네들이 파일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그 퍼블리셔라고 하는 편집 디자인하는 문서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 벡터,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드로잉 툴인 그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토라고 하는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유료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지금 문서 편집 시장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도비예요. 그런데 어도비는 모든 것을 다 구독으로 해요. 그런데 구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도비의 프로그램이 한 20몇 가지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0몇 가지를 다 구독을 하면 한 70여 불이 되고, 한 달에 70여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파트로 잘라져서 이렇게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도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벡터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고 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데, 얘네들이 이 세 가지 제품을 구독을 따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서 디자인을 한다든가 할 때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한데, 그러려면 따로 된 구독을 다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그 외에 다른 그 뭐 프리미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있는 그런 전체 패키지를 구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프라고 하는 회사는 구독이 아니라 판매로 나갔어요. 저렴하게 한 프로그램당 한 50불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50불 정도만 있으면 내가 이거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어도비에 그 도전하는 그런 회사로, 물론 이제 성능으로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도비께 훨씬 더 강력해요. 프로그램의 크기도 훨씬 더 크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서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도비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던 애였어요. 자, 그런 오프라인 쉐리프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어피니티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제품을 캔바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작년 말에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어도비처럼 구독제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온라인 캔바와 오프라인 그 어피니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구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얘네들이 그 어피니티 제품을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인공지능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따로 플러스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없어도 문서 편집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한 4, 5년 동안 이 어피니티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드는 모든 문서의 한 90% 정도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만큼 뭐 저의 수준에서 사용을 해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료다 보니까 어피니티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시면 웬만한 문서,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거죠. 우리가 뭐를 만들더라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주보를 예를 들자면, 주보를 만드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봐요. 주보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걸 가지고서 주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주보를 만들어요. 그 워드 프로세서로 주보를 만드는 장점은, 워드 프로세서의 장점이 글자 하나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되게 탁월해요. 워드 프로세서는 글자를 키우고 늘리고 좁히고 글자들을 붙이고 행간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우리가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것들은 워드 프로세서를 그래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파워포인트 같은 종류 프레젠테이션용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의 객체,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워드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페이지가 늘어날 때 얘가 넘어가 버리거나 제 위치를 이탈해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보같이 이렇게 포맷이 딱 돼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교회 소식 양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쪽 워드에서는 이게 다음 페이지를 확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려면 또 다른 것이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글자를 다루는데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는 글자를 세세하게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막 이렇게 포인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파워포인트가 약하다라는.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점을 쉽게 말해서 같이 합친 것이 전자출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디자인이라고 어도비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고, 그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문서를 쉽게 만들어요. 물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그런데 그것에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지금 이 어피니티 제품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저희가 노트북 LM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노트북 LM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면 항상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자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노트북 LM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정을 하려면 여러분 진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피니티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덮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조금 더 그 2% 부족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채워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탐색을 할 거예요. 탐색을 하는데 어피니티 스튜디오 버전 3, 버전 2, 버전 1도 있기 때문에 버전 3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바이 캔바라고 해서 캔바에서 나온 어피니티 스튜디오 3라고 하는 정확한
프로그램 명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것의 개요, 용도, 사용법, 활용법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피니티 스튜디오 버전 3 by 캔바의 개요, 용도,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간단한 검색 기준이에요. 요거를 하고 그 밑에 보면 패스트 리서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딥 리서치가 나와요. 항상 딥 리서치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세요. 지금은 어피니티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LM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트북 LM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내가 새로운 환경을 지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딥 리서치를 선택을 하시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러면 얘가 계획 중이에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서 자, 그럼 뭐를 어떤 것들을 탐색을 할까? 라고 얘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딥 리서치는 이렇게 해요. 패스트 리서치는 빠르게 그냥 딱 검색하면 10개만 딱 나오는데 이 딥 리서치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분의 1단계라고 나오죠. 전체 단계 5개 중에 첫 번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조사 중이고요.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출처예요. 그 다음에 출처에 나온 걸 가지고 가운데 채팅해서 제미나이에서 그 채팅하듯이 그냥 채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피니티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좀 괜찮게. 자, 프리젠테이션 우리 뭘로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죠. 요즘 파워포인트 사용해서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노트북 LM 때문에.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오디오 개요라고 있어요. AI 오디오라고 하는 게 있고 동영상 개요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인드맵이 있고 보고서가 있고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데이터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제가 샘플을 한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입세 소식지가 있어요. 16호를 여러분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16호에 보시면 거기에 설득의 기술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요. 인포그래픽, 이것을 노트북 LM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다 타이핑해서 그림 그리고 해서 만든 거 아니고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저는 내용만 제공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이거는 지금 심플한 버전이에요. 제가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고, 저는 이렇게 막 복잡한 거 싫거든요.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그림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얘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를 냈는데 안 돼라는 말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거 진짜 속상한데 어쩌면 아이디어 탓이 아닐 수도 있고, 오늘은요 듣는 사람이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설득의 기술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순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예요. HW, 즉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디오 개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오디오 개요는 자기만의 AI를 가지려고 한다는, 이게 그냥 우리도 AI 강국 한번 해보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닌 것.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정학적인 소버린이라는 단어 주권을 의미, 말 그대로 AI 주권을 지키겠. 예를 들어 한국의 자, 동영상 개요는 한 사람이 동영상의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디오 개요는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듯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AI 오디오 개요, 동영상 개요로 만들었어요. 자, 마인드맵은 이 내용들을 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종합해가지고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공부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급하게 뭔가 사람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위에 노트북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어피니티 스튜디오 V3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는데 좀 제대로 안 돼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만 했던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게 있어요. 자, 저는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로 가서 검색을 합니다. 어피니티 스튜디오 V3 by 캔바. 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죠. 동영상 자료들. 솔직히 우리가 문서로 뭐를 읽는 것보다 이런 동영상 자료를 하나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에 한글보다 영어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33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시리즈로 해서 뭐 1시간 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50분짜리가 있어요. 자, 이런 자료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전체를 이렇게 쭉 오버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노트북 LM을 제가 누르면은 얘가 새로운 노트북에다 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노트북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로 그냥 하도록 하죠. 새로운 거를 하면 얘가 노트북 LM으로 와가지고 봤던 그 동영상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싹 가져와요. 이렇게 유튜브만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자, 총 28개를 가져왔어요.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여기에 제목들을 한번 쭉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보면서 혹시 내가 검색한 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있으면 여기서 삭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소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마인드맵을 한번 눌러보시면 마인드맵을 생성하고 있고요. 소스 기준은 28개, 여기 소스 28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피니티 바이 캔바, AI 자동화 가이드. 어피니티 바이 캔바가 뭐냐, 주요 특징, 핵심 스튜디오, 주요 도구, 뭐 이런 거, 주요 특징, 전면 무료화, 통합 워크스페이스. 통합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문서 편집, 벡터 그림 그리는 거, 사진 편집하는 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서 편집을 할 때 전에 같은 경우는 편집 프로그램을 놓고 그림을 다른 데서 만들고 사진을 또 다른 데서 편집하고, 그래서 이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계속 껐다 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 얘는 어피니티 스튜디오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똑같이 작업을 한다. 그냥 다 모든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 비파괴적 편집 방식이에요. 포토샵에서 사진을 수정을 하면 기존의 것은 없어지고 덮어 쓰죠. 그런데 얘는 기본 거는 놔두고 그 위에서 다른 필터링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버려버리면 원본이 그대로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파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 워크스페이스가 뭐냐, 이거를 클릭을 하면 가운데 부분에서 채팅이 이렇게 쭉 나오죠. 설명이. 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통합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버튼만 눌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통합 워크스페이스에 관해 이 소스에서 말하는 내용을 주요 특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논의하세요라고 얘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어요. 질문을.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설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통합 검색하면 여기에서 통합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주요 소스 66개가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료들을 가져와요. 자,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콘들이 다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유튜브고요. 그 다음에 여기 M자로 써져 있는 거는 리서치 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쭉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참고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자료는 있는데 못 가져온 거.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패한 소스를 모두 삭제하면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만약에 제목을 바꾸고 싶다, 그럼 제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텍스트의 요 내용들의 제목들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데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전체가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59개. 자, 참고로 그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50개까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소스를. 그리고 유료 버전은 300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지금 가져온 것도 20몇 개 충분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모자랄 수 있어요. 자료를 더 집어넣으면 숫자가 차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 어피니티 아까 했던 어피니티 스튜디오 V3 바이 캔바의 개요, 용도, 사용법, 활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또 정리를 해주겠죠. 자, 개요, 통합 플랫폼, 가격 정책, 운영 체제, 용도 및 구성, 벡터 스튜디오, 픽셀 스튜디오, 레이아웃 스튜디오. 요게 보시면 벡터는 그림 그리는 거고요. 픽셀은 사진 편집하는 거고요. 레이아웃은 그 문서를 다루는 거예요. 문서 편집. 거기에 캔바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유료 사용자들, 캔바 유료 사용자는 이 유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캔바 AI에는 뭐가 있냐면 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그 고해상도로 만들어주는 거, 또 배경을 제거하는 거, 뭐 요런 몇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뭐 그런 기능들을 몰라도 사용을 안 해도 문서 편집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실무 활용법 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요거를 보시고 뭔가 좀 아쉬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내용에 좀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요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오더를 집어넣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랬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값을 낸다. 무슨 말이냐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사과 연관성이 높죠. 빨간 바나나 연관성이 낮죠. 빨간은 사과랑은 연관성이 높은데 바나나랑은 연관성이 낮아요. 사과와 바나나, 사과와 당근.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과와 바나나는 우리의 생각을 했을 때 같은 과일 종류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당근은 같은 빨간색 계열이라고 해서 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결과값이 서로 연관성이 많은 것들을 다닥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요거를 딱 이 문서를 요거를 했어요. 자, 이걸 했는데 여기서 다 마음에 들어. 95%가 마음에 들어요. 딱 요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5%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5%를 수정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나머지 95%는 그대로 놔두고 그 5%만 건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마음에 들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을 가지고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거기에다가 뭐 하고 또다시 거기다 뭐를 하고 하는 데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요거 있어요. 복사. 요 내용 복사를 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제미나이로 가요. 제미나이.google.com 여기에 가서 우리는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 내용은 어피니티 스튜디오 V3 바이 캔바의 개요, 용도, 사용법, 활용법을 정리한 내용이야. 이 내용을 검증해줘. 틀린 내용이 아니면 내용의 일부라도 삭제하지 말고 모두 표시해줘. 이렇게 하고 한 줄을 띄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누르느냐? 그렇지 않죠? 먼저 여기서 빠른 모드로 되어 있는 것, 패스트 모드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사고 모드나 프로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로 지금 바꿨고요. 두 번째, 도구에서 캔버스를 선택을 합니다. 캔버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 단계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노트북 LM에서 탐색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필요한 내용을 그 채팅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그거를 복사를 해서 거기에 완성본이라고 하면 내가 딱 마음에 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뭔가 모자라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복사를 해서 캔버스로 들어와가지고 자, 이 내용은 내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지 혹시 얘가 잘못된 거를 가지고서 이 대답한 것은 아닌지 그거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그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틀린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프롬프트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도구를 캔버스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누른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캔버스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창이 둘로 나눠요. 창이 둘로 나눠서 왼쪽 창에는 내가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그냥 암기를 하세요.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암기를 하세요. 항상 검색할 때는 무슨 모드? 사고 모드 또는 딥 리서치.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피니티 스튜디오 V3 바이 캔바 개요 및 활용 가이드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자, 통합 플랫폼, 가격 정책, 운영 체제, 윈도우와 맥은 지금 사용 가능하고 아이패드 버전은 26년 출시 예정입니다. 아이패드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아직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어피니티 V3는 페르소나라는 기존 개념을 확장하여 스튜디오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역할이에요. 그것이 전에도 그 한 프로그램 안에서 페르소나로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것을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확장시키고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벡터 스튜디오 그 디자이너라고 했던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벡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픽셀, 레이아웃, 그리고 캔바 AI. 자, 이렇게 있어요. 핵심 신기능 이런 거 있고요. 사용법 인터페이스, 스튜디오 전환, 사용자 정의, 파일 호환성, 실무 활용법, 워크플로우, 하이브리드 가능하고 비파괴. 자, 주의사항 한계, 안정성 문제, 라이선스 인증.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뭐를 한번 고쳐보고 싶냐면 여기서 보니까 요거를 한번 보죠. 페르소나라고 하는 기존 개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꿨다, 확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여기 밑에 요런 창이 나와요. 요 부분만 수정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 직접 요거 선택해서 지우고 이렇게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기존의 그 챗GPT나 제미나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결과물을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안 됐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수정을 하려면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워드나 이런 데다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수정을 했어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캔버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이 초보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왼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리고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얘가 추가 수정을 해줘요.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초보자를 위한 이해. 스튜디오 시스템이란 기존 방식이 사진 편집, 로고 디자인, 책 편집을 위해 각각 다른 별도의 앱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과 달리 스튜디오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작업실, 통합 앱 안에서 의자만 돌려가며 도구를 바꿔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방에서는 전에는 이 방에서는 문서 편집만 했어요. 옆에 방에서는 포토샵 작업만 했어요. 저쪽 방에는 드로잉 작업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서 편집을 하다가 사진 하나가 필요해. 이 사진을 수정해줘. 그러면 저쪽 방에 연락을 하면 내가 저쪽 방에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다시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붙여넣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요쪽은 드로잉 하는 곳, 그리고 요쪽은 사진 편집하는 곳, 여기는 문서 편집하는 곳 해가지고 내가 의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내가 작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파일을 닫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에는 이런 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도입한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컨텐츠 복사 아니면 여기서 직접 만들기 해도 돼요. 웹페이지, 인포그래픽, 플래시카드, 오디오 오버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여기로 가서 여기에다가 출처에 소스 추가, 그리고 저는 지금 카피했잖아요. 그러면 복사된 텍스트 여기다가 붙여넣기, 삽입하면 이쪽에 붙여넣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이대로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점점점을 눌러서
소스 이름 바꾸기를 해줘야죠. 이름을 사용법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피니티 사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게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문서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거냐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땐 다른 것, 이 소스 전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소스 선택을 체크를 풀어서 다 체크를 풀어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어피니티 사용법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해요. 자, 그럼 가운데 소스 1개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서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그냥 안 만들고 저희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펜슬을 눌러요. 펜슬을 눌러서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거예요. 얘가 알아서도 그냥 만들어 주지만 이 펜슬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세한 자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발표자 슬라이드, 좀 간단한 슬라이드로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자세한 자료로 만들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한국어로 할 건지 다른 나라 언어로 할 건지 할 수 있어요. 길이를 기본값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짧게 만들 것인지 할 수 있어요. 기본값으로 그냥 놓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프롬프트를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 막 복잡하고 정신 사나운 거 말고 심플한 거. 미니멀리즘, 가독성 좋은 슬라이드. 저는 이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생성을 누르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생성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펜슬 안 누르고 그냥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또 하나가 슬라이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슬라이드가 지금 있어요. 조금 이따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저희는